안녕하세요. 피부과 전문의 심해철입니다. 자, 오늘은 셀룰라이트와 이 튼살의 예방부터 치료 방법까지 피부 의학적 조언을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셀룰라이트란 이 신체 내 지방세포에 수분과 노폐물이 결합되면서 생기는 일종의 피부 변성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몸에 피부 변성이 발생하게 되면 피하 지방층에 있는 미세혈관과 이 림프관의 순환 장애를 동반하게 되고, 이는 곧 혈액순환의 문제로 이어지면서 원활하지 못한 혈액순환을 유발하게 되고, 이 해당 부위의 피부가 좀 단단하게 이렇게 뭉쳐지게 되면서 피부 표면이 울퉁불퉁하게 좀 거칠어진다는 것이 특징으로서 우리 특히 체중 변화에 따른 발생 확률이 높다고 알려져 있는 편입니다. 따라서 이 급격한 체중 변화를 겪는 분들에게는 셀룰라이트가 이 다이어트에 대한 스트레스 요소로 작용하기도 하는데, 다만 이 셀룰라이트는 이와 같은 체중 변화 외에도 또 호르몬과 또 유전적인 요인 등 이러한 다양한 요소들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례로 셀룰라이트는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발생하는 빈도가 많고, 이는 사춘기 여성의 한 80% 정도 이상이 경험하고 있다는 이 통계를 밀어보면 셀룰라이트가 일종의 사실 여성 피부 질환이라는 점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셀룰라이트가 여성에게 주로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이 생리와 임신, 폐경 등 우리 여성 고유의 신체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에스트로겐 때문으로 볼 수가 있는데요. 자, 이 에스트로겐은 분비가 되게 되면 지방세포의 성장과 증식을 촉진하게 되고, 또 이로 인해 이 남성 대비 엉덩이와 이 허벅지, 골반과 같은 부위에 지방을 많이 축적하게 만들면서 해당 부위에 혈액순환 장애를 일으켜서 스트레스 발생에 따른 셀룰라이트 생성 구조가 생기게 됩니다. 또한 섬유 조직의 구조 역시 남성은 십자 형태 혹은 X자 패턴을 띠고 있기 때문에 이 지방이 튀어나오지 않는 편이지만, 하지만 여성은 섬유 조직이 수직 모양으로 근육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 셀룰라이트가 형성되기 쉬운 구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 한 번 발생된 이러한 셀룰라이트는 처음에는 육안상으로 식별하기가 좀 어려울 수 있거든요. 근데 이제 점차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 부위를 누르거나 이렇게 비틀었을 때 오렌지 껍질 모양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돼요. 자, 여기에서 더 경과하게 되면 이 별도의 행위가 없더라도 해당 부위에 아까 이렇게 비틀어서 생기는 그러한 오렌지 껍질 모양의 이러한 셀룰라이트 자국이 포착이 되면서 피부 건조증과 함께 피부 처짐도 유발되게 됩니다. 자, 다만 이러한 셀룰라이트는 언뜻 보면 튼살과 유사하기 때문에 이 두 가지를 사실 헷갈려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 튼살과 이 셀룰라이트는 발생 원인과 치료법이 다르기 때문에 이 두 개의 차이를 좀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한데, 이 튼살은 결국 체중의 변화와 급격한 키 성장, 아니면 당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의 분비로 인해서 피부 겉면이 있는데 안쪽에 있는 부위들이 과다하게 팽창이 되면서 일종의 살이 트어져서 생기는 현상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당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이란 우리 몸이 스트레스를 받을 때 분비돼서 염증을 좀 감소시키고 혈당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하는, 우리한테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이러한 호르몬인데, 이 혈당을 높이는 과정에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단백질을 분해해서 에너지로 쓰게 됩니다. 자, 이때 피부에 있는 이 콜라겐이 같이 분해가 되면서 진피층이 굉장히 부실해지고 약해지는 거거든요. 그 약해진 진피층은 이 체중 변화와 이 키의 성장 등으로 인해 피부가 서로 이렇게 잡아당겨지는 이 힘을 견디지 못해서 결국은 트어지게 되고, 표피는 약간 위축이 되게 되고, 이 콜라겐, 안쪽에 있는 콜라겐과 엘라스틴 같은 애들은 끊어진 형태를 띠게 되면서 우리가 일종의 튼살이라고 불리는 이러한 팽창 선조가 재배열되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이 당질 코르티코이드 호르몬은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과 달리 특정 성별에만 발생하는 호르몬이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성 위주의 발생이 많았던 이 셀룰라이트와 달리 이 튼살은 여성과 남성 모두에게 나타나는 증상이라는 점도 차이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러한 튼살이 발생하면 처음에는 붉은색 선조를 육안상으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때 우리가 이게 붉은 튼살이라 얘기하는데, 이 붉은 튼살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점차 색이 옅어져서 백색 선조, 즉 백색 튼살로 변하기 때문에 이는 튼살이
처음에 붉었을 때는 좀 초기화였다가 후로 지나면서 만성화 되었다고 볼 수가 있는 상황입니다. 이거 제 예전에 튼살편 영상이 있거든요. 잘 찾아보시면 치료와 예방법까지 잘 나와 있으니까 꼭 확인해 주시길 바라고요. 이제 치료 방법을 설명드리자면 먼저 셀룰라이트는 선택적인 침투 깊이를 가진 초음파로 이 조직의 지방 레벨까지 들어가서 해당 피부 변성을 제거하는 이 초음파 시술이 대표적이라고 할 수가 있고, 튼살의 치료 방법으로는 일단 이 튼살이 만성화되기 전에 붉었을 때, 이 붉은 빛이나 보라색 빛에 띄었을 때 시작을 해야 치료 효과가 가장 좋은데, 이때 이 붉은 색조를 제거하면서 생기는 약간 패인 피부는 스스로 차오르도록 돕는 혈관 레이저나 아니면 콜라겐 합성을 유발시키게 하는 요즘에 규별 효과 같은 이러한 방법들을 사용해 볼 수 있고, 집에서는 보습제를 충분히 발라줘서 살이 틀어지는 현상을 예방해 주는 게 중요하긴 한데, 그나마 치료제로 발라볼 수 있는 건 뭐가 있었죠? 비타민 A에 해당되는 이러한 레티노이드 성분의 연고 방식으로 집에서는 좀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만약에 튼살이 하얀색으로 만성화가 된 경우에는 각종 스킨 부스터들 있죠. 피부에 직접 넣어서 이렇게 하얗게 변했던 부분들의 안쪽에는 실제로 조직 검사해보면 콜라겐과 엘라스틴들이 굉장히 끊어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좀 채워주는 방식들을 많이 했었죠. 그리고 프랙셔널 레이저와 같은 흉터 레이저도 많이 했었지만 요즘에는 가장 획기적인 방법이 개발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주베르과 같은 콜라겐 형성 물질을 우리 큐어젯과 같은 공기의 압력으로 넣어주는 이러한 방식으로 했을 때 튼살에 대한 치료의 예후가 굉장히 좋습니다. 사실은 이게 무조건 압력만 준다고 약물이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너무 무조건 압력만 주게 되면 살이 찢어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그 부위에 최대한 좁은 부위에다가 순간적인 압력으로 약물을 밀어 넣어주는 게 중요한데, 요즘에 굉장히 이러한 장비들이 많이 발전이 되어서 그 안에다가 주베르과 같은 콜라겐 형성 물질을 넣어주게 됐었을 때 안쪽에 있는 부분에 콜라겐들이 굉장히 잘 차오르게 됩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점이 뭐냐면 콜라겐만 차오른다고 무조건 튼살이 완화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가끔 흉터가 생겼었을 때 그 흉터 부위가 굉장히 흰색으로 두꺼워지는 경우들 있죠. 이걸 우리가 비우성 흉터라 얘기하는데, 이렇게 단순히 콜라겐만 두꺼워지게 되면 일종의 비우성 흉터가 되는 거죠. 핵심은 뭐냐면 안쪽에 철근만 있다고 해서 구조물이 완성되는 건 아니죠. 안에 시멘트도 있어야 되고 어떤 안에 구조물들이 많이 갖춰지면서 하나의 형태를 이루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주베르과 같은 콜라겐 형성 물질을 안에 넣어주게 되면 단순히 콜라겐만 증가되는 게 아니라 엘라스틴이나 그 안쪽에 있는 구조물들, 하나의 생태계들이 완성이 되면서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즘에 튼살에서는 이러한 방법으로 치료를 많이 합니다. 이때 주의할 점으로는 임산부의 경우에는 우리가 튼살에 그나마 써볼 수 있는 집에서 바르는 연고로는 레티노이드 제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비타민 A는 사실은 이제 사용하게 되면 태아 건강에 좋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걸 사용할 때는 꼭 출산 이후에 사용하기를 권장해드리고, 평소에 우리가 임산부분들 같은 경우에는 예방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그랬죠. 그렇기 때문에 보습제를 수시로 발라주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셀룰라이트와 튼살을 예방하기 위한 이 생활 습관으로는 이제 오래 앉아 있는 경우에는 꼭 주기적으로 스트레칭을 해주시는 것이 좋고, 다리꼬기나 아니면 스키니진과 같이 좀 꽉 끼는 이러한 혈액순환을 방해하는 옷들은 사실은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또한 피부 건조로 인한 이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샤워 후에는 꼭 보습제를 바로바로 사용해 주셔야지 피부를 촉촉하게 유지해 줄 수가 있고 피부 표면 손상을 좀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요즘에 제모 많이 하시죠? 제가 좀 제모에 대한 간단한 재밌는 것들 좀 말씀드릴 텐데, 자, 제모는 깔끔한 이미지, 즉 심미적인 측면과 사실은 겨드랑이처럼 습한 부위에는 털 부위가 많게 되면 거기에 땀도 많이 차죠. 그래서 뭐 피부 트러블이나 여러 가지 땀이 차게 되면서 생기는 냄새 같은 것들도 많이 예방하기 위해서 이 기능적인 측면으로도 요즘에 많이들 하십니다. 최근에는 여성분들이든 남성분들이든 베렌나르와 같이 좀 복부에 생기는 털부터 결국 몸 전체를 이렇게 확대해서 제모를 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가끔 이런 분들 중에 제모를 한 다음에 모낭염이나 인그로운 헤어라고 그러죠. 안쪽으로 좀 파고 들어가는 털, 이러한 트러블들을 겪으신 분들도 가끔 계십니다. 털 자체의 목적은 결국 근데 피부를 좀 외부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제모를 할 때는 조금 더 정확한 방법으로 레이저를 통해서 피부에 좀 자극을 최대한
덜 줄 수 있는 방법으로 하는 게 좋을 수 있습니다. 자, 여기서 그러면 이 제모 방법의 제가 장단점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제모는 크게 레이저 제모, 병원에서 하는 레이저 제모와 왁싱, 이렇게 뜯어내는 왁싱, 이렇게 털 끝부분을 잘라내는 면도, 그리고 크림 형태로 왁싱하는 형태도 있는데 이렇게 네 가지 정도가 가장 좀 흔하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먼저 레이저 제모는 결국 털을 자라나게 하는 모낭 부위가 이렇게 튜브 형태로 이렇게 이루어진 세포들이 있거든요. 거기를 타겟팅해서 모낭에 발생하는 멜라닌 색소를 없애기 위한 빛을 쬐주게 되면 이것이 열로 바뀌게 되면서 이 털을 생성하는 이 세포들이 손상이 되면서 더 이상 털이 자라지 않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털을 자라게 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제거하기 때문에 제모 방식 중에는 효과가 가장 좋다고 할 수가 있지만 어떠한 방식의 제모건 제모 시술 이후에는 모낭 부분이 자극을 받는 거기 때문에 사람에 따라서 한 5% 정도 전후로 모낭염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미리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다만 이렇게 레이저 제모를 통해서 생기는 모낭염의 경우에는 보통 한 4, 5일 안에 스스로 가라앉는 경우들이 많고 또 이를 예방하기 위해서 모낭염 약 등을 미리 처방을 해주는 경우에는 보통 하루 이틀 안에 가라앉게 되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계속 모낭염이 반복적으로 생기는 경우에는 모낭염 약을 미리 처방받아서 시술 이후에 예방적으로 먹어보는 것도 방법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두 번째로는 이 왁싱이 있죠. 자, 이 왁싱은 왁스를 발라서 굳힌 다음에 털을 같이 떼내는 방식으로 우리가 면도나 크림과 함께 혼자서도 간편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이긴 합니다만 주로 넓은 면적을 제모할 때 사용되는 방식인 만큼 굳은 왁스와 털을 이렇게 떼어낼 때 통증도 일단 꽤 있는 편이고요. 횟수를 나눠서 한다고 하더라도 자극을 받게 되는 피부의 면적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 손상은 어느 정도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흔히 코팩 같은 것들도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였죠? 물리적인 자극이 그 어떤 화학적 자극보다도 안 좋다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러한 물리적 자극이 피부에는 도움이 되지 않겠죠. 특히 이제 왁스나 왁싱 테이프의 경우에는 털이 뽑히면서 발생하는 모낭염 외에도 이 왁싱 이후에 결국 모낭 부위가 순간적으로 뚫려 있는 거기 때문에 그 부위에 2차적인 세균 감염이나 진균 감염 등의 증상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 시술 후에 이러한 것들이 감염되지 않도록 관리가 좀 중요한 방식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세 번째인 면도는 이 피부 표면에 있는 털만 제거하게 되는 거죠. 결국 이렇게 털이 있으면 털의 밑등을 커팅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통증과 같은 부분은 사실 가장 자유로운 방식이긴 하지만 이 접착력 때문에 피부에 손상을 가하는 왁싱과 마찬가지로 결국 이렇게 칼날이 반복적으로 피부에 손상을 입힐 수밖에 없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 네 번째 크림은 우리가 설파이드나 글리콜레이트와 같은 이런 화학 성분으로 결국 털을 이렇게 녹이는 방식이거든요. 자, 이 또한 강한 통증감이 없기는 하지만 이러한 화학 성분들은 털의 주 성분인 케라틴을 녹이는 원리입니다. 자, 이때 이 케라틴은 피부의 각질층 형성 물질 중에 하나로서 얼굴이나 생식기 주위 등의 예민한 부위에 사용할 경우에는 심각한 피부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는 주의사항이 있으며 따라서 제모 크림을 사용하기 전에 사전에 어느 정도 국소 부위를 이렇게 테스트해 보신 다음에 사용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항상 나오는 질문이 있어요. 영구 제모는 가능할까? 자, 영구 제모란 결국은 영원히 계속 털이 나지 않는다라는 뜻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모두가 영구 제모가 되는 건 아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람마다 얼굴 생김새 따라 다 다르듯이 털도요. 이 색깔이나 밀도 그리고 모낭의 깊이 이런 것들의 변수에서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기 때문에 시술자가 같은 장비와 도구로 제모한다고 해도 각자가 얻는 효과와 제모 주기는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아주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면 제모가 들어가는 부위가 평평한 부위가 아니라 굴곡이진 경우에 실제로 레이저가 때려지더라도 굴곡진 부위에서 각도가 꺾여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가 원하는 레이저의 에너지만큼 조사가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요. 정상 피부에 있는 색소에도 너무 많은 에너지가 가해지면서 부작용이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도 좀 조절해서 에너지를 조절해서 때릴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영구 제모라는 명칭은 아예 거짓말은 아니에요. 실질적으로 제모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레이저 제모를 하고 영구히 털이 안 나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만
나에게 해당이 될지 안 될지는 직접 피부 타입에 따라 털의 굵기나 위치에 따라서 해봐야 알 수 있기 때문에 애초에는 한 반반 정도로 생각을 하고 제모를 하는 게 현명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특히나 제가 제모에서 제일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모는 결국 모든 사이클에 있는 털의 에너지가 조사가 돼야 되는데 이 털이 실제로 생장기, 퇴행기, 휴지기 등의 세 사이클에 거쳐서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이클에 있는 털들이 포함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간격을 띄고 꾸준히 받아주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모두 고려해서 받아야지만 좋은 결과를 낼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덜세 피부과 대표 원장 심현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